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가을 주말 저희와 함께 하시죠. 10월 18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A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에 휩싸인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사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옮겨붙은 로비 의혹에 이번 주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독자 국감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번 주 공개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경랑이 예상됩니다. 전세난을 겪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연이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전세 표류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실종 현상 짚어봅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치권을 강타한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사건입니다. 먼저 라임 자산운용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라임 자산운용의 실소유주이자 돈줄이었던 김봉현 회장의 폭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자, 정현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라임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에 참여해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은 숨기고 야당 정치인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은 덮은 채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게 김 회장 측의 주장인데요. 앞서 김 회장이 자필 문건으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자 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관련 사항을 직접 감찰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추 장관의 감찰 지시 하루 만에 나온 윤 총장의 수사 지시는 법무부의 움직임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무부가 관련 검사가 누군지 확인 작업에 나서자 윤 총장은 수사로 의혹을 규명하라고 나아간 건데요. 윤 총장은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라임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김봉현 회장이 폭로한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한 뉴스 분석 구자웅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김관호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라임 사건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 옵티머스 사건부터 저희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첫 재판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일종의 폰지 사건, 다단계 금융 사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유행했던 폰지 사건, 여기에서 빌린 돈을 저기에 갚고 여기에 되돌아가면서 투자 사기를 하는 거죠. 이 규모가 크지 않은 옵티머스가 어떻게 1조 5천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유력 대형 투자증권회사 NH투자증권에서 84%나 팔 수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그 NH투자증권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진훈 이사장이 옵티머스의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달에 김진훈 이사장을 접촉한 적은 있습니다. 전화가 왔었습니다.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를 좀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 업이 그런 업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자, 구정 차장님. 네. 보면은 김진훈 이사장,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전화가 왔었다. 네. 그 전화 한 통으로 실무자에게 연락을 해줬다. 이거서부터 아마 투자 사기가 시작된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라는 신생 자산 운용사가 어떻게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느냐. 네. 그 의문점이 이제 그 하나가 좀 풀린 건데요. NH투자증권이 전체 이 판매한 펀드의 84%를 팔았는데 정영채 사장, 그러니까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이 김진훈 이 제한군인의 전 회장이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 좀 팔 수 없겠느냐라고 문의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받은 이 정영채 사장이 이 실무자에게 이런 상품이 있는데 한번 좀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상품이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하게 된 이 배경에 일단이 좀 드러났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 과연 실무자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 정 사장의 지시로 받아들이고 했는지,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이 좋은 상품이라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지, 이제 그 책임 소재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국감을 제가 이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김진훈 이사장이랑 직접 통화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김진훈 이사장은 이 정영채 대표가 밝히는 것과는 달리 2019년 4월에 자기는 펀드와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이 갑자기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이렇게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채 사장의 기억으로는 김진훈 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실무자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것이 국감 그 증언 아닙니까? 그런데 국감에서의 증언은 그 선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김진훈 이사장은 이제 직접 통화해서 부인을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이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게 뭐 규모도 규모고 꽤 긴 시간 동안에 판매가 되고 투자가 되고 했던 부분인데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금융당국의 비호를 받았을 가능성에 좀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거죠? 거기부터 시작 아니겠어요? 저 앞서 2019년 4월에 NH투자증권 팔 때부터 사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펀드 설정할 때부터 사기입니다. 펀드 설정할 때부터 서위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애초부터 사기인 거고. 허위 서류를 아예 만들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우리가 큰일 났네. 지금 모았는데 지금 환매를 못하게 생겼네. 돈 메꿔야 되니까 사기치자가 아니라 라임은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옵티머스는 애초에 처음부터 설정부터 사기성이 있어요. 정영채 사장이 김진훈 이사장한테 전화를 받아서 이거를 판매를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는지 다른 곳에서 전화를 받아서 했는지 본인의 개인 판단으로 해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당시에 아직까지는요. 당시에 NH에서 이거 판매하는 과정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NH에서 판매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다른 H증권에서 판매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NH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저도 증권회사에서 변호사 해봤지만 사모펀드 하나 팔려면요 2, 3일 만에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각종 위원회가 열려서 이 상품은 수익성이 있는지 제일 좋은 리스크가 있는지 보고 컴플라이언스를 법무리 검토 다 하고 사인 다 받아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며칠 전에 보도됐지만 이거 옵티머스의 김 대표가 PT 7장짜리 들어가서 딱 한번 PT 한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 결정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증권에서 팔다가 중단된 거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파는 게 우선이다. 일단 정영채 사장을 제가 봤을 때는 국정감사장에 나온 것도 중요하죠. 일단 서초동 가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왜 NH가 이렇게 팔았으며 여기 파는데 다른 금융당국이나 다른 관가나 정가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여기서부터 옵티머스의 이 권력형 게이트 여부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 네. 정영채 사장이 일단 서초동 한번 가셔야 될 것 같다. 네. 참고인이든 뭐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훈 전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양호 전 나라은행장,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이런 고문단들이 혹시 펀드 사기와 연루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아니다. 사기 집단, 전형적인 그냥 사기 사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옵티머스 경영진의 이 재판 상황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질의를 하는 건 서로를 겨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 김 대표가 있고 윤 이사가 있잖아요. 네. 그 두 분이 사실상 그 내막을 아는 건 이 두 분뿐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두 분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니까 윤 이사 같은 경우는 김 대표가 모든 걸 주도했고 거기에 자신은 따라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윤 이사는 반대로 김 대표가 모든 걸 주도했다. 이렇게 책임
떠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검찰이 누가 책임자인지를 규명하는데 이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두 분이 같이 공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뭐 떠넘긴다 그래가지고 뭔가가 뭐 여기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누구에게 조금 더 많이 미루나 뭐 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NH투자증권이 이 펀드를 팔아줬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NH투자증권이 이거를 판매를 안 했다 그러면 구매자들은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딴 데서 거는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정영채 대표가 사실상 13일 날 국감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영진이 이런 상품에 대해서 개입 안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지금 뭐 그걸 한번 실무진에게 소개를 해보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바뀐 거고 이거는 위증과 관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예컨대 이제 고문 한 분이 그러니까 김진훈 고문인데 이분의 전직이 뭐냐면 군인공제 이사장이에요. 전 특수전 사령부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군인 출신의 한 분인데 네. 이분 말 한마디에 이렇게 경영진이 참여를 그러니까 그 관여 안 한다는 얘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어떤 부분에서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없나 이걸 이제 검찰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옵티머스는 모든 것들을 사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위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매출의 채권에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양수 계약을 하는 그 서류들을 사실상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 기관들과의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하나은행이다 그러면 하나은행 위조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윤 이사와 김 대표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NH투자증권이 어떻게 해서 이 펀드를 팔게 됐는지 이 부분을 또 따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청와대에서 관련된 인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되는 분이 주주였던 이전 행정관도 있고 또 검찰에서 파견했던 수사관도 있는데 네.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또 현직 행정관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 그 민정수석실 직원이 이제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과 옵티머스가 자꾸 연관성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민정수석실이 올해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이 감찰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네. 어디를 감찰했냐면 금융감독원을 감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감찰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감독원을 왜 그 조사를 했을까? 금융감독원은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같은 이런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이 관리 감독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을 왜 청와대가 굳이 감찰을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과연 지금 옵티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모 전 행정관의 역할은 과연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심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검찰 수사관이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이 옵티머스와 또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수사기관까지도 혹시 관여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에 과연 이 옵티머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명확한 어떤 수사를 통한 이 진상 규명이 있어야만이 이 실체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 이렇게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의 그 지시는 뭐 일면 이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에 투자한 공공기관이 어떤 배경에서 투자했는지도 당연히 알아봐야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또 옵티머스와 관련이 돼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이 진상을 밝혀라. 라고 만약에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훨씬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투자한 공공기관으로 방향을 바꾸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논란은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이미 그 전에 공공기관의 관련성의 어떤 얘기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거론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사에 성역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민정수석실을 포함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투자한 회사들을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위로 사실은 거의 사기에 관련된 그런 투자 회사인데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는지 이거는 이제 분명히 정부 전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규명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론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 또 수장이고 뭐 모든 걸 관리를 하니까요. 지금 벌써 청와대 행정관들 3명이나 얽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검찰 수사에도 뭐 철저히 뭐 수사를 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한 만큼 이 민정수석실 혹시 압수수색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뭐 압수수색은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때도 봤지만 최근 현 정부도 그렇고요.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면 민정수석에서 필요한 거 이렇게 주고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거부할 것이냐 만약에 검찰이. 첫째, 검찰이 정말 민정수석 영장 청구할 거냐? 할 거냐 정말로. 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럼 그게 발부가 된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그걸 어떻게 협조할 거냐는 건데 대통령이 청와대도 협조하라는 게 일성이었어요. 그죠? 지금 공공기관의 투자 경에 살펴보는 건 두 번째 얘기가 첫 번째 얘기가 청와대도 이 수사에 협조해야 돼. 협조하라. 진실을 밝히라 얘기 지시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장 청구하면 거기에 다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검찰도 그거 믿고 한번 민정수석실 들어가진 못하지만 이 행정관들 셋 정도가 연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썼던 업무용 PC에 어떤 자료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 또 국민적인 여론이 그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발빠르게 청와대가 관련 자료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오히려 빨리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이 되고 국민적 의혹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들 연루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사건 짚어봤습니다. 네, 옵티머스 사건 이후에 라임, 정치권을 강타한 라임 사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자필 입장문 5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필 입장문으로 정치권이 완전 강타를 당했습니다. 교수님, 수감된 피고인이 이렇게 폭로 내용인데 뭐 여당뿐만 아니라 뭐 여권 인사뿐만 아니라 난 야권 인사 거기다가 검사까지 내가 다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파만파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히고 강기정 전 수석이 이제 해명이 나서고 이랬는데 이게 여권이 굉장히 사실 불리한 입장이 됐었죠. 그런데 갑자기 옥중 입장문이라 그래가지고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을 전달했다. 그리고 전관 변호사와 3명의 현직 검사들이죠. 검사들에게 술을 접대를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뭐 이 검찰이 강기정을 잡아오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뭐 등등의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반대로 야권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리고 검찰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반전시키는 서로에게 어떤 공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 라인 문제로 해서 한동안은 이 김봉현의 입에 놀아나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지목당한 전관 변호사는 이 폭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현직 검사도 아니고 거기서 언급된 시기도 정확하게 맞지 않다라고 하던데요. 근데 뭐 술은 먹은 것 같긴 한데 이제 현직 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그 이제 술 먹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는 건 뭐 검사들이랑 술 먹었을 가능성 청담동 눈사롱에서 4명에서 1,000만 원, 1인당 250만 원입니다. 술 먹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죠. 술 먹었으면 그거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뭐 이거를 두둔하고 뭐 윤석열 총장도 그 검사가 향응 받았으면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듯이 만약에 진짜 김봉현 회장 얘기대로 검사 셋이 이 사기꾼하고 청담동 눈사람에서 1인당 250만 원 술을 더 먹었으면 그거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두둔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 의구심 가지는 건 뭐냐면 김봉현 회장 그런 얘기 하거든요.
추후 라임 수사팀이 꾸려질 경우에 뭐 라임 수사팀에 뭐 갈 수 있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셋 중에 한 명은 정말 갔다더라 이 얘기합니다. 술 언제 먹었죠? 작년 7월이에요. 작년 7월 언론보다 샅샅이 찾아보세요. 라임의 라자도 나오나? 안 나옵니다. 과일 라임 말고는 안 나올 거예요. 라임이 불거진 건 올해 2월입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2월에 라임이 문제되니까 윤석열 수사팀 좀 확대된 거예요. 근데 작년 7월에 추후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면 거기 갈지도 모를 어떤 사람들 쫙 해다가 술을 먹는다? 이게 뭐 김봉일 회장의 의도 이런 건 전 잘 모르겠고 흘러가는 팩트랑 맞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 검사랑 술을 먹었으면 그거대로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 건데 이걸 마치 뭐 라임 수사와 뭐 연관돼 가지고 로비를 받은 것처럼 그건 저는 너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말 나온 게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올 5월 달에 뭐 윤석열 총장한테 그 변호사가 찾아와서 올 5월이에요. 뭐 윤석열 뭐 남부지검이랑 얘기가 다 끝났는데 뭐 여당 유력 정치인 몇 명만 처벌받게 당신이 말을 해주면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올 5월이 어떤 시기죠? 1월 달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다 해체돼서 윤석열 총장 대검에 혼자 떡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도 못 쓸 상황입니다. 그죠? 한동훈 검사장 문제로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하고 충돌하면서 굉장히 구석으로 코너로 몰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보석을 검찰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지?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야당 유력 정치인 아니 뭐 야당 유력 정치에 관여됐으면 그것도 다시 처벌해야죠. 그래서 지금 다만,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이런 것 같아요. 이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검사장 출신의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이 자필 입장문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팩트에 맞느냐? 아니다. 자기가 봤을 땐 아니다. 이러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뭐 폭로가 나오니까 저희가 팩트 체크하는 건 당연하죠. 내용을 보면 그 문무일 총장 청문회 신상팀장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던 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 정관 변호사라고 했죠. 근데 보니 그 신상팀장으로 있던 검사는 현재도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렇게 했었고 또 4월 23일에 체포 당일 이 경찰서 유치장을 이 변호사가 찾아왔다 했는데 지난 법정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전혀 없었다. 한 명도 나는 그 접견이나 서신 등으로 접촉한 적도 없었다. 이걸 봤을 때 이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유상범 의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거 저희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김봉현 씨는 지금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이라는 것, 인신 구속이 된다는 것은 검찰이 뭔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그 범죄를 밝히는 데는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영장을 청구하면 이 법원이 발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범죄 피의자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사람이 자필 진술했다고 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자필 진술로 나오기 전에 재판에서 법정에서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법정에서 당시 강기정 민정수석에게 전달하라고 이모 그 대표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증언 자체가 나오자마자 강기정 수석은 바로 이 무고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는 인신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범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일부만 따가지고 이것은 사실과 다르니까 그 김봉현 씨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지나친 그 논리의 비약이고요. 유상범 의원의 제가 페이스북 글을 찬찬히 보니까 여러 가지 해명 중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해명은 딱 한 줄이 있더라고요. 현역 의원 2명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 현역 의원 2명은 아니다. 명이죠. 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은 맞지만 나 같은 현역 의원은 아니다. 그렇게 포커싱하지 마세요라는 이제 뉘앙스가 좀 저는 페이스북에서 좀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어떤 진술에서 자신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반론, 선택적 비판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가 이 과연 김봉현이라는 전주에서부터 어떻게 비롯됐느냐. 네.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여당 정치인 또는 야당 정치인 또는 뭐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구명 로비를 했고 그 구명 로비가 실제로 얼마나
그 현실화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총체적으로 좀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은 옥중 서한은요, 지난 9월에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교수님, 궁금한 거는 예. 사실 이제 법정에서 얼마 전에 강전 수석을 겨냥한 증언을 했는데 또 갑자기 돌연 어떤 야권과 검찰을 겨냥한 폭로를 되게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일관성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봉현 씨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녹취록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높은 사람들하고만 거래한다. 그래서 민정수석, 뭐 예컨대 정무수석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갔을 가능성은 저렇게 크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못하고 거기 이전 대표를 이제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이전 대표는 또 전달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 청와대 들어오려면 검색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현금으로 5천만 원을 갖고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얘기들을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도 뭐 유상범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 김봉현 씨의 이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검찰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실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이런 진술에 의해서만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증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전 수석에 대해서는 GPS 추적도 이제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이 상황에서 또 짚어봐야 될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기정 수석과 관련된 연루 의혹이 나왔던 거는 훨씬 전인데 그때까지는 뭐 크게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옥중 서신이 나오니까 야, 이 충격적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인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뭐 검사도 껴있고 뭐 야당 유력 정치인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법무부에서 일선 검사까지 뭐 검사장 하는 거는 저는 뭐 봤는데 일선 검사까지 이렇게 감찰을 한다는 건 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뭐 검사가 사기범한테 술 얻어먹고 그런 의혹이 있으면 법무부 당연히 감찰할 수 있죠. 저는 뭐 그거 자체가 그렇죠. 네.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번 좀 의아한 건 반응이 어디 이런 문건에 윤석열 사단 얘기 나오면 추미애 장관 반응 굉장히 빠릅니다. 자 보세요. 이 라임과 옵티머스 묶어서 보시자고요. 옵티머스에도 문건 하나 나왔죠. 그죠? 라임의 김봉현 씨가 강기정 수석 재판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문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셋 다 의혹입니다. 셋 다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검찰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이거 셋 다 어마어마한 얘기이기 때문에 셋 다 충격적인 폭로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야 이거 제대로 수사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옵티머스 문건이라냐 강기정 전 수석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 김봉현 씨가 이거 편지 쓴 거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야 이거 충격적인 폭로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쵸? 이거 하세요. 수사하세요. 옵티머스도 하시고 다른 거 다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해서는요. 이거 무슨 여야 지휘고와 막론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뭐 아까 특검을 하자 이런 거죠. 그럼요. 이거는요.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라임과 옵티머스에서 비호를 했거나 로비를 받았거나 지시나 압력을 했던 사람은 그게 청와대 관계자든 여당 국회의원이든 야당 국회의원이든 현직 검사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처벌하는 게 맞다. 네. 그죠? 그러니 법무부 장관도 요 문건만 딱 나오자마자 충격적인 폭로다 이거 하지 마시고 그 옵티머스 문건도 충격적인 문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것도 똑같은 수준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거를 검찰에 지시하라고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데 저쪽 이렇게 여당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수처 이게 공수처 1호 대상 아니냐 이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전 좀 다르게 봅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여기에서 충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강기정 전 수석이 사실상 뭐 5천만 원을 받았다면 그 뜻이 더 충격적이죠. 하지만 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기에 검사들이 이제 관련이 됐기 때문에 충격적이다라는 것이고 본인이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찰을 이제 지시를 한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뭐 어제죠. 바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어떤 부분에 관련됐기 때문에 더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공수처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 뭐 행정관들 그리고 뭐 금감원의 국장 그리고 지금 여야 뭐 거론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바로 상시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존재하면 예방적 차원이 돼요. 언제든지 그게 가능하다. 근데 특검 같은 경우는 예방은 사실 불가능해요. 어떤 경우는 벌어진 거를 이제 진상 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됐건 저는 공수처가 만약에 존재했었고 그 역할이 계속 가동되고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움직였을까? 이런 것에 연루됐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2일 대검 국감도 진행이 되는데 이 자리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 이제 윤 총장이 그에 앞서서 추 장관이 지금 감찰을 지시하는 가운데 네. 직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장관의 감찰 지시와 네. 어떤 총장의 이런 지시가 맞붙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는 뭐 검찰에 대한 그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검찰총장으로서도 충분히 그 일선 검사들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는 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데 법무부 감찰과 만약에 대검 자체 감찰 내용이 만약에 다르다라면 또다시 추미애 윤석열 이 갈등이 좀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충격을 받은 것은 옵티머스 라임 자산운용 막대한 조단위의 어떤 사기 사건이 어떻게 이 지금 그 4차 산업혁명과 이 블록체인으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현실에서 있을 수 있었느냐. 피해자가 5천 명이 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만약에 윤 총장에게 지시를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옵티머스와 자산운용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별 얘기 없다가 검사가 뭐 1,000만 원대의 술접대를 받았다는 이 범죄 용의자의 자필 진술서가 나오니까 충격적이니까 빨리 감찰하라. 이제 너무 지엽적인 것에 충격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실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이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이 법무부와 검찰권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라임 사건 관련해서 옥중 서한이 공개된 이후 확산되는 후폭풍들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반환점을 돈 중반부로 돌입한 국정감사 소식을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 이제 첫 국정감사였는데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아마 중반부로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이전보다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반발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2시인데 단독 국감을 연다고 하네요. 네, 단독 국감에선 서해상에서 피격당한 공무원의 친형이죠. 이래진 씨가 참석해 심경을 밝힐 예정입니다. 강병규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단독 국감을 벌입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등을 참석시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감이 제대로 되려면 중요 증인이 나와야 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해수부 공무원 형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단독 국정감사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친형 이래진 씨가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추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논란을 폭로한 당직 사병 현모 씨,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은 정식 국감이 아닌 자리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얘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단독 국감은 정식 국감과 달리 여당과 정부기관이 참석하지 않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사실상 여론전이 될 전망입니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여야가 더욱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법사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옵티머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하인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리포트 보신 대로 국민의힘이 오늘 국민국감을 엽니다. 그냥 독자 국감입니다. 여당이 들어오지 않고 정부 부처 기관장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 건데
뭔가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 약간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읽혀집니다. 뭐 그런 거죠. 여론전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야당이 지금 증인 채택이 원하는 증인 채택 하나도 안 되거든요. 수에서 워낙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채택 안 된 증인들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에서 이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건데, 뭐 정치도 그렇고 모든 일에서 결과론만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지금 야당의 이번 국감을 보면 올 초 원구성 때 야당의 원내 지도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를 저는 또 느껴요. 다시 한번. 네. 당시에 법사위를 가지고 저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충돌을 할 때 7개 정도 여당에서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걸 전부 다 안 받았어요. 근데 그 7개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알짜 상임위도 있었어요. 뭐가 예. 있었냐면 정무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국토조제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정무위가 뭐가 나라는 거죠? 금융위 금관원입니다. 그러면 정무위원장을 마당에 이번에 그때 야당이 받았으면 이번에 그래도 옵티머스랑 라임 관련해가지고 저 국감할 때 그래도 지금보단 수월했을 거거든요. 국토위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 김현미 장관 출석했을 때 이 어떤 집값 문제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수월했을 것이거든요. 당시에 야당이 이 실리 안 챙기고 그 명분 하나 가지고 지금 저 여당이랑 충돌해서 마지막에 7개 받지 않았던 거 그걸 아마 지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번에 국감에 맹탕이 된 거 물론 가장 큰 지금 여당이 있습니다. 아무리 180대 100이라도 증인을 이렇게 안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국감 이거 무용지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국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감찰하는 건데 여당의 큰 책임이 있지만 야당도 무조건 여당이 안 받아서 우리 맹탕입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다. 본인들의 원내 정당 실패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여론전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뭐 앞서 말했던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장외투쟁도 하겠다, 뭐 여론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야당의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근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지난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도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소명하는 기회로 이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청문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공식적인 어떤 국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간담회 형식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그 위원회 회의실도 사용을 못해요. 네. 그리고 국회 TV가 중계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지금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있는 서해 피살 사건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론전을 좀 확대시키겠다 뭐 이렇게 의도를 지금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사실 증인을 채택을 안 해준 탓으로 지금 돌리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것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네. 증인 말고도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모든 공공기관은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하면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서류 제출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실은 어디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서 뭔가 꼼짝 못 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월등히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결국에는 기억에 남는 거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 그리고 서해 피격 사건.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작년에 그 국감 때 박용진 의원이 했던 뭐 이제 유치원 문제, 그 비리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야당이 그런 어떤 능력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사실은 그리고 이걸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더 많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이거 좀 전략적으로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국감이 기재위 국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을 했는데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엄격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혼수를 두겠다는 겁니까? 엊그제 하는 총재의 엄격한 재정 정책 필요 운운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재정 준칙 언급할 때 재정 준칙은 무조건 엄격해야 합니다. 요 한마디만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재정에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그럼 평상시에서 준칙은 좀 엄격해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네, 준비한 영상 알차게 재밌게 잘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재정준칙 관련해서 논란들이 오고 갔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이 이 야당 편을 들었다고 생각할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저건 저 얘기를 한 양경수 의원 개인의 그 사견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주열 그 총재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은 현재는 이제 코로나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재정 부담이 커지니까 앞으로는 이 재정을 쓰게 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좋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고 지당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딱 한마디, 이 재정 준칙, 준용, 이런 한마디만 딱 끄집어내서 이걸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물론 비판의 자유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국회의원에게는 있습니다만, 과연 저것이 합당한 비판인가,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국정감사가요, 어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자꾸 좌우되는 것은 굉장히 좀 국민 이익에는 별로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500조가 넘는 예산을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과연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그 비판하는 것이 국감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극적인 말 한마디를 해서, 물론 잠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것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을 하면 물론 언론이 주목을 하지 않아서 의원들이 자꾸 더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자료, 국민 이익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면 언론도 다 그 주목을 해서 보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보면 이 총재는 이제 재정 준칙을 비판한 게 아니라 이 나오는 글의 그 행간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발언이었어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4대 연금 충당금 소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20년 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 될 거라, 이런 우월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재정 준칙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이주열 총재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주열 총재가 이 야당에서는 오히려 부디 뭐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의원이 나왔는데, 너나 잘하세요가 여당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 미운 털이 뭐 지금 박힌 겁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이건 그냥 입장 차이예요. 그냥 입장 차이죠? 그런데 네. 이제 안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적 완화 같은 그 팽창 재정을 좀 해야 된다. 적자 재정까지도 해서 좀 유동성을 좀 크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조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해 중요합니다. 이게 통화량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물가하고도 연동이 되고, 이게 뭐 지금 얘기한 대로 한 해 어떤 재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물가의 어떤 연속선상 뭐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재정을 좀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판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향후에는 벌어들일 어떤 세금보다 나가야 될 어떤 재정이 워낙 크다. 왜냐하면 지금도 노령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하니 조금 더 우리가 나가는 어떤 비용을 좀 줄이자. 뭐 이런 그런 차원에서 재정 준칙 얘기를 꺼낸 건데, 문제는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양경수 의원이 그런 영화 대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적절한가. 그리고 한국은행장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보면 굉장히 헌법기관처럼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럼 네. 그 정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의원이 얘기한 것이 성립을 하려면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지금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금리를 낮춰서 이 서민들의 어떤 금융 부담을 낮춰야 되는데 왜 한은은 동결을 했느냐?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한은의 역할을 좀 잘하세요. 이렇게 비판을 했다면 수긍이 가능한데, 이 재정 준칙이라는 어떤 이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을 두고 지금은 재정의 그 확대가 필요한데 왜 한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고 상황에 맞지 않는 비판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 국감도 얼마 전에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저희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요, 여당에서의 어떤 공격이 굉장히 거셌는데, 변호사님, 이게 국회에서 감사를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했던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현 정부에서 임명할 때 당시에 여당에서도 너무 훌륭한 분 모셔왔다고 극찬을 했던 여야 출신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 정치 성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여당 성향이라든지 야당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법조 인출에서 원리 원칙대로 고지 곧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저 자동 중단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요청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 결과가 이게 당시에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감사가 나올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게 그렇게 나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 자체를 가지고 야당 쪽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감사원장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감사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낼 겁니다. 이제 이미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법정 기한은 훨씬 그 전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지났죠. 이 보통 1일이면 끝난다는 이 결론 심의가 굉장히 늦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자들은 아니 문서 초안을 내가 삭제한 것 가지고도 방해라고 하면 어떤 게 세상에 방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이 보면은 한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감사원에서 이 관련 방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할 수도 있다. 뭐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실시한 것 중에 하나가 월성 1호기의 이 재가동을 이제 금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탈원전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탈원전을 한 이후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좀 나빠지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 공론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를 지금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네. 그 감사 결과를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또는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시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로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독재국가 같으면 뭐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로잡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을 두고 어떤 야당의 공격 또는 어떤 그 거센 국민의 어떤 비판이 염려가 되니까 자꾸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산자부 공무원들 초안 삭제한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요. 초안도 초안 나름이에요. 기사 초안 쓰고 데스크 걸쳐서 기사 나가잖아요. 기사 초안에서 예를 들어서 단어를 좀 잘못 썼다든지 문구가 좀 변경되고 이런 네. 거는 사실 초안 의미 없죠. 그런데 초안에서는 왼쪽이라고 그러는데 결론은 오른쪽으로 나면 그거 뭐죠? 실무진이 왼쪽으로 검토한 게 오른쪽으로 위에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원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안도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부분요. 법무부와 중앙지가 할 일 또 늘었습니다. 저거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이 맞다면 범죄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 네. 허위 진술을 한다? 이거는 별도로 저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당과 지금 최재형 원장의 차이는 입장의 차이, 역할의 차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정부 여당은 탈원전이 정책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컨대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 그 직무에 충분히 이제 충실해서 지금 직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거예요.
국회가 요구한 것이 경제성이라고만 해서 경제성만 지금 보고 있다면 저는 그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이 월성 1호기가 83년도에 처음 가동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53번이나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잘못됐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가 위험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위험, 안전도 이것도 같이 검사를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이 경제성과 같이 얘기를 해야지 경제성만 한다면 사실상 거기에 경제성의 어떤 일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감사 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나와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릴 적 한 번은 해봤을 법한 놀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겐 그저 단순한 놀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숨바꼭질이 놀이가 아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는 부모의 폭력입니다. 학대를 피해 꼭꼭 숨는 이 아이들. 비극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멍투성이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끝내 숨지고만 16개월 된 아이. 입양된 지 8개월. 사랑받아도 모자랄 그 시간에 작디 작은 아이의 몸 곳곳엔 오히려 학대의 흔적들만 넘쳐났습니다. 아이의 아픔을 끊을 기회는 앞서 3번이나 있었습니다. 멍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 직원이, 아이가 차 안에 혼자 방치된 것을 본 누군가가, 아이 몸무게가 1kg이나 빠졌다는 걸 수상히 여긴 소아과 병원장이 모두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아보존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아동학대로 가져가기는 어려운. 어른들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사이에 아이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건강상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아이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낮잠을 좀 평소보다 많이 자고 있다는 쪽으로 문자를 보냈대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잘 안 믿으면서 문제없다는 부모들 말은 왜 이렇게 잘 믿는 걸까요? 지금부터 보실 글은요, 정말 충격적이어서 잠깐 눈을 돌리셔도 됩니다.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 한 아이 엄마가, 아니 호칭을 엄마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본인이 낳은 아이 사진을 올리며 20만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륜이 무너지고 막장이어도 이건 아니죠. 보육은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건강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일부 부모에겐 보육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낯뜨겁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경제뉴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제 논란의 전세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최근에 임대차법 통과되고 나서 전세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 혼란의 주인공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심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임대차 3법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 근처에 새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 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홍 부총리의 이 사연은요, 의왕집 매매도 불발될 위기에 처했고, 본인이 살고 있던 이 마포집 전세도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내 집은 못 팔고 전셋집은 또 내놔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의 부작용이, 예고된 부작용이 고스란히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경기도 의왕이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고 또 세종시의 분양권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1가구 2주택을 이제 좀 피하기 위해서, 논란 피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8월에 팔았으면 적어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10월에는 일단은 잔금 치르고 계약이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유를 알아보니까 매매 계약 당시에는 집을 비워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임차인이 주변 집값이 너무 뛰었어요. 전세값만 2억 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집을 매수하신 분도 세입자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영끌에서 이 집을 사서 실거주할 목적인데 실거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상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되는데 그 집주인도 등기를 난 집주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사람이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렇군요. 이 홍 부총리가 주택 매매를 못하게 되자 뒤늦게 계약서에 이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지 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홍남기 구하기 법안 아니냐 이런 내용도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지적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제 예외 규정을 둬서 조금 그 매매 계약 이후에는 그 원래대로 좀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정책의 정부 정책이 낳은 이제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하필 그 정책을 위반한 이제 홍남기 부총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더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 그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국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실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그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적을 받은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대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 그대로 홍남기 부총리만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세 대란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택정책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얘기를 국감에서 나누다가 김현미 장관이 웃음이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태수형이라는 가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매매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 시장에 있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테스형 노래가 나오니까 이제 김 장관이 약간 웃음을 짓기도 했던 건데 이제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교수님. 네. 너무 전세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문제는 매물도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값이 없는 것은 전세값이 오른 것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5% 상승이라는 룰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에는 굉장히 높게 지금 이제 전세값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2, 3억 정도를 같은 평형대의 어떤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이 주택의 어떤 이 전세 물량을 좀 더 좁히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홍남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을들의 전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집 보러 가면은 서로 제비뽑기해서 보고 막 이런데요. 맞습니다. 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맛집이나 줄 서같이 이렇게 지금 전셋집 보기 위해서 줄 선 경우는 처음인데 복도형 아파트의 9개 팀,
한 팀은 2명이었습니다. 10명이 줄을 선 겁니다. 자, 전셋집을 보기 위해서 줄 선 것도 이 사실은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네.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전세 시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우픈 현상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든 세입자 5명은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후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 광경을 집주인이 봤다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오히려 세입자의 실제 경중률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과 기존 집주인이 들어있는 집과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기존 집주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더 올라요. 네. 바로 비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입자가 들어가 있다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기현상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집주인 같은 경우는 집을 보러 왔을 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비용이 따로 있대요. 극히 일부 사례입니다. 아직도 이제 선량한 임대인 임차인이 많습니다. 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그대로 종전 그대로 하는 분도 많은데 일부 사례를 보니까 세임대처법 시행으로 일부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2주택자 일시적일 경우에는 이번年도 내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런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그럼 지금 나갈 테니 오히려 웃돈, 이사비 명목으로 뭐 몇천만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니까 집 구경하려면은 한번 구경하는데 5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초고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양산시킨 부작용인데 현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어떤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건 일부 극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건 금물입니다. 아니, 소장님,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전세 대란이 났으면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추가 대책 더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전세시장 안정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해서 새 집이 늘어나지 않은 이상 전셋집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를 좀 억제하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대출 더 해주고 세액 공제해준다거나 아니면 전세보증금이 좀 불안하니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안 여기에다 표준 임대료 상한 5%를 아예 정해버리자. 왜냐하면 2+2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4년 동안은 4년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국회에는 이제 신규 계약까지 이 표준 임대료 전월세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여기다 지자체 내에서는 물가 상황을 감안해서 아예 전세값 인상률을 단 한 자릿수 4배로 묵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세입자 보호나 규제책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혼란스러운 전세 시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낮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홍유라 앵커의 유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죠. 네. 네, 먼저 공룡 화석을 발굴한 소년 이야기입니다. 무려 6,900만 년 전 공룡 뼈조각입니다. 하드로사우루스 화석인데요. 굉장히 희귀한 거죠. 그런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놀랍게도 캐나다에 사는 12살 소년 네이슨 프루슈킨입니다. 공룡 매니아인 네이슨은 평소 아버지와 함께 공룡 서식지 하이킹을 즐겨 다녔다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공룡 화석을 발굴해낸 겁니다. 원래 티라노사우루스를 제일 좋아했던 네이슨, 이제는 그가 발견한 화석 공룡 하드로사우루스가 가장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멋진 소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최연소 핵융합 실험. 자, 앳된 소년이 늠름하게 연구원 복장을 하고 핵융합 실험 장비를 설명합니다. 상당히 능숙해 보이죠? 미국에 사는 잭슨 오스왈트인데 기네스 기록 보유자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소형 핵융합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잭슨의 놀라운 성취
취 덕분에 14살이던 핵융합실험 세계 최연소 기록은 2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네, 마지막은 장난감 전문가의 헬로윈입니다. 형광 연두색의 왕검이 이 거미줄을 타고 슬금슬금 내려오는데요. 얼핏 놀이공원 같지만 미국 뉴욕의 가정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맞이하는 헬로윈을 위해 집주인이 이웃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 건데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알고 보니 이 집주인 은퇴한 유명 장난감 회사 기술자라네요. 내년엔 더 놀랄만한 헬로윈 이벤트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라이켰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뉴스계 Back to the Future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유초, 중, 고교에 등교 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요. 대부분 내일 등교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창덕궁 후정당 내부 특별관람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각 2회씩 관람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왕과 왕비의 정각을 거닐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목요일은 국정감사 빅데이입니다.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돌아오는 금요일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의 첫 재판을 엽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낸 소송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5건의 선거 소송이 차례대로 처리될 방침입니다. 네, 홍앵커 오늘도 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데 그래도 낮에는 제법 좀 포근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져서 그런 건데요. 오늘 낮에도 서울 20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는데요. 하늘도 쾌청하겠습니다. 네, 맑은 가을 하늘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내일도 이런 날씨 계속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세요? 네, 계속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은 화요일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요.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남부 제주도에 가을비 예보돼 있습니다. 가을비 떠오르는 노래가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단풍 나들이 가는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 가시더라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죠. 어제 신규 확진자가 91명 나왔습니다. 네, 91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도 종교활동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방역 꼭 준수해야 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모든 순간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